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내마녀의 날을 맞이해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많은 분들 걱정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최근 강달러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도 우리 시장도 모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마녀의 날이 마술이 될지 심술이 될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른 작전 오늘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일단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글로벌 시장 상황 그리고 가상자산 이슈들까지 모두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그룹 WB에 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도 결국 올 한해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OECD slashes global growth prediction on Ukraine war and China's zero COVID policy. 이 OECD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 한해 전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던 기준 전망치인 4.5%에서 무려 1.5%포인트 대폭 하락한 건데요. 좀 주요국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2.5%, 영국이 3.6%, 호주가 4.2%로 집계가 됐고요. 캐나다의 경우 3.8%,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2.7%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년의 전망률까지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 1.2%, 그리고 호주가 2.5%, 캐나다가 2.6%, 그리고 한국이 2.5%로 예상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무려 마이너스 10%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2023년 전망치 역시 마이너스 4.1%로 경제가 대폭 축소가 될 전망입니다. OECD는 but growth is set to be considerably weaker than expected in most economies. 성장세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상보다 더 또렷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에너지 수입과 또 난민 유입 등 전쟁의 영향에 크게 노출된 유럽 소재 국가들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원유 가격 상승이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 에너지 위기는요, 과거 오일 쇼크와는 달리 천연가스가 위기를 촉발한 탓에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동 산유국 중심으로 석유 공급을 줄였던 당시에는 천연가스나 석탄 등 대체재를 활용해서 공급 부족을 다소 완화할 수 있었지만 최근 같은 위기에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석유와 석탄까지 가파르게 상승시키면서 대안이 마땅치 않아 시장의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제품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또 최근 글로벌 수요를 눌러오던 중국의 대도시 봉쇄도 이달 들어 완화가 되면서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유가 강세를 자국하고 있는 게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때보다도 더 큰 에너지 위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국제유가가 현재는 12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죠. 하지만 150달러를 돌파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올해 3분기 국제유가를 140달러까지 전망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7월과 8월 사이에 국제유가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평균 140달러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이는 이전에 제시했던 전망이었던 배럴당 125달러보다 많이 상향 조정된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이번 전망치는 무디스의 경제학자인 마크 잔디가 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 가격이었던 배럴당 $150 수준에 근접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에너지 정보국인 EIA도 이날 휘발유 가격이 9월까지 갤런당 $4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석유와 휘발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모기지 수요가 모기지 금리 상승과 또 계속되는 주택 매물 부족 속에서도 22년 내 최저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지 은행가협회인 이 MBA에 따르면요, 지난주에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직전주 대비 6.5% 감소하면서 22년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재융자 수요는 지난주보다 6%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이 1년과 비교해봤을 때도 75% 이상으로 줄은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 지난주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신청도 7%가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21% 축소된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 $65만 이하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5.4%로 전주의 5.33%보다 상승을 해줬는데요. MBA 이코노미스트 조엘 칸은 주택 구입 시장은 지속적으로 낮은 주택 재고와 지난 2개월간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면서 주택 구입 감당 능력 측면에서는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 도전들은 특히 미래의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높은 집값이 유지가 되는 건 이 미국 주택 시장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 때문이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연간 주택 공급량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위성 TV 대기업인 DC 네트워크가 이용자 보상 서비스를 위해서 로열티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DC 네트워크는 카르다노 개발팀과 함께 협력을 해서 자사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능을 도입하는 첫 단계를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두 회사는 카르다노 체인에 최초로 구축된 안전화된 탈중앙화 신원 확인과 보상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힘을 합쳤다라고 밝혔습니다. DC가 제공하는 부스트원 로열티 프로그램에서는 이 이용자의 포인트 잔액에 해당하는 토큰을 카르다노 블록체인에서 발행을 하고요. 또 DC가 제공하는 지갑에서 해당 토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DC가 선택한 이 카르다노,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암호화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런던 리얼이 트위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800명이 넘는 응답자의 77%가 약세장에서 보유하기 원하는 종목으로 카르다노, 이 에이다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11%, 또 이더리움이 5%, 기타 종목이 7%인 것에 비하면은 이 카르다노의 77%의 지지율은 그의 압도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카르다노 전일 대비 5%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일주일 전 대비도 무려 20% 가까이 올라주면서 현재 60센트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이 카르다노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핀볼드에 따르면 유럽 최대 암호화폐 투자 업체인 코인쉐어스가 5월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내 이더리움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해당 비중이 리플이나 카르다노 그리고 폴카닷과 같은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월 대비 25%에서 20%로 감소한 반면 에이다 같은 경우는 5%에서 12%대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또 오는 6월 29일에 이 카르다노의 바질 하드포크 소식이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하드포크와 같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소식은 대개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가격적인 호재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카르다노도 바질 하드포크를 앞두고 네트워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구축해가면서 빠른 생태계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다가 좋은 가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암호화폐 상위 20위권 안에 또 다른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체인링크가 그 주인공인데요.
Chainlink hits 4-week high following updated staking roadmap release. 체인링크가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4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순위 20위권 중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스테이킹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이후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정해진 수수료 그리고 암호화폐를 다시 돌려받는 것인데요. 로드맵에 따르면 체인링크 스테이킹 버전 1은 올해 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초기 스테이킹 풀은 총 2,500만 체인링크로 시작을 해서 수요에 따라서는 7,500만 링크로까지 확장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로도 풀 규모는 더 확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추후에 데이터 피드와 오라클 서비스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출시하는 스테이킹은 이자가 연간 5%로 현재 알려져 있고 스테이킹 기간은 스테이커가 직접 정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순위 21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일 대비는 1.44%지만 전주 대비 무려 28% 오르면서 현재 가격 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상황 그리고 암호화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글로벌 외신과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작전 또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봉쇄 해제에 이어서 어제 날짜로 한국 입국자 격리도 이제 면제가 된 상황인데요. 정말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표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찌 보면 지금이 매수할 매우 적기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완화 상황 상당 부분 뚜렷하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말일자죠. 5월 31일자로 상하이 봉쇄가 해제가 됐고 어제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입국자 7일 격리가 면제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입국자 다시금 그 제도를 완화하면서 입국자가 일본 여행이 사실상 거의 뭐 자유화됐다라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이런 상황들 하나 둘씩 이제 각 국가들이 문을 닫아놨던 것들을 문을 활짝 열게 되면서 열어가는 과정 나타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 이제는 정말로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상황.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매수 적기 타임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장 내 상당 부분 관점은 어찌 보면 두 가지.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과연 현실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고점이다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정점 통과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사실상 거의 정점 통과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실생활에서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수준까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두 가지 악재였죠. 큰 악재였지만 둔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주가에 대한 바닥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코로나 정점 통과 이 부분은 실질적인 엔데믹 상황과 여기에 더해져서 계절적인 모멘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최근 들어서 홈쇼핑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시면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판매 방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 실질적인 계절 모멘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기 전에 7월 초죠? 다시 말씀드리면 6월 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러한 엔데믹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계절 모멘텀까지 누릴 수 있는 미리 선취하는 전략 상당 부분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선취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하셔서 강조를 거듭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 같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성적표를 좀 받아보니까 주가만 보더라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또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고 또 주가가 부진한 리오프닝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리오프닝 관련주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만 어찌 보면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죠. 작년 하반기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점차 시장 내 일단 계속되는 어떤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감 계속 불어오긴 했지만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적 개선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 계속되는 적자 상황 속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어떤 그 실적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부분. 물론 적자 폭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까지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소간 모멘텀이 좀 배제되는,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또 한 가지는 통화 긴축이라는 부분 그리고 경제 성장률 둔화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을 오히려 반감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이죠. 정리를 해보면 시장 내 두 가지 대전환 국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들이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모멘텀을 둔화시키는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빅테크 관련주들이 인원 감축을 시작하고 고용시장의 상당 부분 변화가 감지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큰 거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통화 긴축 기조 가속화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반감시키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소비 행태를 변화시키고 위축시키는 그런 핵심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라는 점.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판단은 이렇습니다. 리오프닝, 엔데믹 관련주, 주가 정상화, 아직 정상화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부분. 주가가 과거의 PER,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분명히 있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주가가 정상화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에 대한 배경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 해제랄지 우리나라의 입국 7일 격리 해제랄지 일본의 외국인 입국 개방이랄지 여러 가지가 우리 눈앞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여름철 계절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엔데믹 기대감이 현실화되어졌다라는 점. 결국은 2분기, 3분기 진행이 되어 가면서 실적 개선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장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좀 편안한 주식, 시장 내에서 지금 현재 가장 편안한 주식은 엔데믹, 리오프닝 관련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관련돼서 하늘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염두해야 될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당장 엔데믹,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식은 항공주하고 여행주, 그리고 야외 활동과 관련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겠죠. 여기서 항공주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염두할 이슈도 있고, 분명히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방향성은 뚜렷한 것이 아니겠느냐. 국토교통부가 이미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이미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국제선 복원, 운항 횟수의 복원을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50%까지는 정상화시키겠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을 100이라고 쳤을 때 지금 현재 수준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 대비해서 20% 정도밖에는 아직 정상화가 안 되었다. 그 이야기는 아직도 80%가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직
매수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분명히 대형 항공사보다는 저가 항공사의 모멘텀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집이 가벼우니까요. 그리고 대형 항공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화물 어떤 그 운송 쪽에 상당 부분 영업 수익을 기대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기에는 다소간 시간은 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공사 모멘텀을 확보할 때까지는 한 4가지 정도 우려사항이 잔존할 수밖에 없는데, 고유가 상황이 진행되고 있죠. 지난밤에도 국제유가 120달러를 넘어서는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환율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있죠. 이번 주 6월 10일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를 예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관망 양상에 계속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8.3%를 넘어서는 고공행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어떤 확신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미국 FOMC의 어떤 그 의사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여기에 국제 노선의 정상화, 단기 회복은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만큼 저가 매수할 타이밍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항공업체에 사실상 고용 경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때 코로나 시절에 휴직을 시켰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직 상황이 명확하게 아직 정상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현재 코로나 이전 상황이 20% 수준에 밖에 안 이뤘다라는 점은 우리에게 매수할 타이밍을 계속 주고 있다. 아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저가 매수 영역 속에서 선침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도 항공주에 좀 국한돼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부진할 때가 선취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전반적으로 관련돼서 좀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전략을 좀 세밀하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살 수는 없잖아요, 대표님. 네, 그렇죠.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은 리오프닝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분명히 순차적으로 모멘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화가 되는 순서가 다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정상화가 나타나는 게 일단 지금 당장 야외 활동이 상당 부분 늘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의류에 대한 판매가 늘게 될 것이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대면, 관람, 소위 말하는 최근 들어서 그 범죄도시 2 95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화관도 사실상 코로나 회복 정상화 수준에 돌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다만 면세점이랄지 카지노랄지 여행이랄지 항공,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그 정상화가 되는 순서를 좀 따져보면 내가 투자할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해 나가야 될지 명확한 어떤 그 해안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리오프닝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 유통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비 양태를 좀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교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 동향이 어떻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대표님? 예, 미국에서 지금 그 소비자 행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 양극화가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오히려 저가품 소비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고, 중가품이나 중가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떤 그 필수 소비재,
또는 그 내구 소비자들의 양극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주요 미국의 유통 공룡들 재고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가가 아닌 중가대가 되겠습니다. 월마트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재고가 늘었고요. 타겟 같은 경우 43% 재고가 늘었다. 그 이야기는 중가품에 대한 수요가 기대 대비해서 못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좀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미국 내에서도 소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핵심 배경으로는 결국은 가처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정황 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계속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지난번 $120가 넘었습니다. 식료품 가격 역시 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의 고용, 나의 소득, 개인 소득의 증가율은 5% 내외에 불과한데 인플레이션율은 8%가 넘었다. 그러면 나의 소득, 나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저가품으로 소비가 몰리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서 저가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내 우리나라의 다이소와 유사한 저가품 판매소가 있습니다. 상장업체입니다. 달러트리. 최근 들어서 상당히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소비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경제지표는 명확한 것이다. 결국은 고용과 소득 증가분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으냐의 여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은 결국은 고용지표와 개인 소득지표, 특히나 평균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율을 쫓아갈 수 있느냐 못 쫓아가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 소비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핵심 지표일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미국의 CPI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죠. 이 부분에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미국의 소비 동태에 따라서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늘 내마녀의 날 앞두고 있습니다만 오늘장 작전 어떻게 짜볼까요? 네, 지난밤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조금 좀 하락한 배경, 가장 큰 배경은 뭐니 해도 세계 경쟁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다라는 쪽에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모멘텀을 추종하기보다는 방향성을 추종하자라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답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배경,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기저효과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급성장, V반등을 할 때는 V반등한 이후에는 결국은 성장세, 모멘텀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적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해안은 결국은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 성장의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멘텀을 추종하기보다는 방향성을 추종하자. 지금 관심 부분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이 부분을 좀 구성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좀 꼽아보면 엔데믹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는 결국은 저점 매수 대응이 유효할 것이고 여기에 계절 모멘텀이 추가가 됩니다. 2분기 실적 시즌 7월 초 나오기 전에 선침에 유효하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책 관련주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모멘텀은 둔화되었다 하더라도 성장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신정부 출범하고 있는 정책 관련주, 부동산이랄지 금융이랄지 원자력이랄지 미래 전략 산업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인 지속 성장을 염두한 퀄리티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고 가자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모멘텀보다는 방향성을 따르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큰 틀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쪼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함께 이슈 분석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다면 좀 섹터로 좁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정책 관련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미국의 원자력 관련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전력 공기업과 원전 수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원전 관련돼서 한미 공동체가 조금 더 힘을 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 이야기 전해주시죠. 미국 그 원자력 관련 기업 그 웨스팅하우스가 그 우리나라의 전력 공기업과 원전 수출 관련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는데요. 6월 8일 그 한전에 따르면은 그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한전과 한수원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그 공기업을 상대로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그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와 엔지니어링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그 글로벌 원전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의 처음 그 상업용 원전은 고리 1호기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전수받아 건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방안을 통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향후 그 원전 관련된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인 그런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과 관련돼서 한국과 미국이 좀 공동으로 수출을 진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전 관련주들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질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 원전 관련주들 움직였죠.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들 이야기해 주시죠. 원전주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실적이 개선되거나 수주 잔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그 방산 업종에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어떤 실질적인 수주라든지 그 매출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원전주 역시도 어떤 수출 그 내용이라든지 수주 소식이 전해진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그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에너지 같은 경우가 향후 해외 쪽에 수출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이러한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어제도 좀 움직였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그리고 떠오르는 종목들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22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건설 부분의 부진이 여파가 좀 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건설업계 현황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발표된 그 지표를 보자면은 건설업에서 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약 1.6% 정도 감소한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각각 3.9% 정도 감소하면서 건설 투자는 2018년 3분기 이후에 최저치를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그 공사비 부담이 증가되면서 건설 관련된 그런 그 생산 지수라든지 투자 지표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건설주도 정부 정책 수혜주로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 좀 집권을 했을 때는 수혜주로서 반짝 움직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버리지도 그렇다고 가져가기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건설주 혹시나 갖고 계시거나 관심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펼쳐야 될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건설주 같은 경우는 국내 정책에 크게 좀 영향을 받는 섹터입니다. 해외보다 내수 쪽, 국내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 건설주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월 2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겠다는 대상으로 밝히면서 어떤 주택 공급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점은 그 건설업종 섹터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그런 건설 업종에 그런 좀 제한을 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된다면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된 그 건설 업종은 다시 한번 조금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어떤 국내 쪽에 특히 주택 사업 쪽에 노출도가 높은 그 업체들 대표적으로 GS건설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주택 공급 관련된 규제가 조금씩 완화가 된다면 주가 역시 반등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아닙니까? 관련돼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장 속에서 저희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그다음에 파생까지 만기일이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6월 기술 정기 변경일까지 겹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과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약간은 소외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장 마감까지 어떤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선은 소폭 매수 우위 쪽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향후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그리고 오늘의 외국인의 현선물 포지션을 살피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좀 수급의 키가 될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쯤 돌아와 줄지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보다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작전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라고 앞서서 계속 다른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일단 이런 장일 때는 어떻게 좀 체크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이 촉발되는 요인 자체가 아무래도 만기의 고래한 그 포지션에 따라서 수익이 갈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이번에 동시 만기일 같은 경우 체크해야 될 포인트 자체는 만기의 이론 포지션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중립적인 포지션인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기준 340 이하부터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이론적으로 35포인트 정도는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점을 열어둬야 되겠는데요. 다만 현재 시장에서 이틀 전에 변동성이 먼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정 시에 이제 접근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를 추리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포인트를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같은 이슈였죠. 3월에는 이 내마녀의 날에 오히려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포인트를 짚어본 만큼 여러분들도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이 커질 장 속에서 볼만한 오늘의 종목,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최근에 뚜렷하게 저희가 종목을 접근할 때 좀 가격의 폭을 제가 크게 드리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종목 같은 경우 통상 상승을 할 때 뭐 1일 기준으로 한 2, 3% 갭으로 상승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조정이 나오는 경향이 많다 보니 가격 레인지를 넓게 드리고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놓고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테슬라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주 소식도 있었지만은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한 구간입니다. 사업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서버 기판 사업, 그다음에 MLCC 사업, 폴더블폰 관련 사업이 있겠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카메라 모듈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버 기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서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크를 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기판과 관련된 사업도 이와 연결해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보니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MLCC 같은 경우도 지금 뚜렷하게 수요 부분에서 회복이라든지 가격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영업이익의 조정까지 감안을 해보더라도 현재 시가총액 11조 3천억 원 수준에서 저희가 아주 편하게는 9조에서 10조 구간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기판 사업, 그다음에 MLCC 사업의 부진을 감안한 그 시가총액 하단이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구간부터는 저희가 뚜렷하게 지금 매수를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가격 레인지를 정해놓고 이제 분할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분할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접근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적으로는 13만 6천 원에서 15만 원을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9조에서 10조 구간은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전기의 매수에 대한 시가총액을 정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어제 장 막판에 또 주가가 올랐죠. 삼성전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부분 13만 6천 원에서 15만 원 선 가격대 밴드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고 그리고 다음 날 또 미국의 CPI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죠. 여기에 계속해서 붙는 최근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3%대를 갔다가 돌아왔다가 또다시 3%대를 가면서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채금리 이슈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저희가 금리 부담감이 지속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120불을 넘어선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상에서 긍정적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그 CPI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 이상의 그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 변동성이 한 번 더 확대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거는 지금 유가, 즉 120불 이상의 유가 같은 경우가 유지가 되는 그런 가정하에 지금 그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8월 같은 경우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측면에서 6월, 7월은 지금 인상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돼 있는데, 8월 같은 경우에서 배제가 된 상황에서 유가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환경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 지금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9월 또 50bp의 인상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기에서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장의 주요 지표로 살펴봐야 될 거는 10년물에 시장이 반응하기 때문에 10년물이 정고점 수준 또는 이제 3%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환율 측면 이렇게 함께 결부해서 시장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깝게는 미국의 CPI 발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그 불확실성이 지금 눈앞에 있는 시장에서는 조금 아주 종목을 뭐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이러한 관점은 좀 배제를 하시고 조금 그 보수적인 관점을 열어두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시장 대응이 필요하겠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은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는 좀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콜마 BNH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잘 바라보지 않던 종목, 기존에 많이 바라보다가 잘 바라보지 않던 종목인데요. 그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진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뭐 혈당치료제 부분, 뭐 그다음에 추가로 해서 뭐 여성과 관련된 갱년기 제품, 뭐 신제품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출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9,262억 원 수준입니다. 단적인 시가총액만 보자면 시가총액이 높지 않냐라고 해볼 수 있겠는데 올해 예상 실적이 한 760억 정도입니다. 이런 점을 대입해서 저희가 시장에서 그 밸류에이션을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시총 기준으로 한 1조 1천억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총에 그 1조 1천억 원을 보고 이 종목을 매수할지 아니면은 그 가격을 뭐 추가적으로 기다릴지 그 여부인데 저희가 시장을 감안해 보고 그다음에 그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내수는 좋을 수 있는데 이제 수출 측면에서 뭐 중국 법인이라든지 그런 해외 법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법인상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적이 다시 돌아선다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 즉 저희가 주가 수익 비율 자체를 뭐 배수를 10배 주던 걸 이제 해외 법인에 대한 성장이 확인이 되면 11배, 12배 이렇게 성장을 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낫겠고요. 왜 지금 시점에서 살펴보자고 하냐면 이제 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서는 측면, 그다음에 신제품 같은 경우 판매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종목을 볼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적인 접근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000원에서 39,700원 구간이고요. 29,000원에서 39,700원 구간을 말씀드린 이유는 종목 구간에서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최근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측면, 시가총액만 보자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시장 특성상 그래도 추격해서 매수보다는 저희가 가격대를 정해놓고 접근하는 게 수익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가격을 정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종목, 그리고 가격대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매력적인 종목으로 오늘 콜마 BNH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언급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이 종목을 들여다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혹시나 이런 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러한 종목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오늘장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물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혹시나 포트폴리오 내에 자리가 없거나 지금 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불확실성 측면에서 저희가 부각되는 게 아무래도 동시 만기기도 하고 지금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시점을 감안해서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PI 지표 같은 경우도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열어놓고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안에서 오늘 굳이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접근보다는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 레인지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종목상으로도 2%, 4% 이런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추격해서 매수하기보다는 가격대를 정해놓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개장 직전에 작전 모두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장중 매매 시그널은 다음 프로그램 통해서 잡아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